예, 지금부터 제8회 상생 이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다일 공동체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시사원을 제주대학교 리걸 클리닉 센터에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 교수이신 신용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일천인 선언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십니다. 주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 주민자치와 마을 돌봄에서 길을 찾다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천인 선언,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사무국장 신용인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PPT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PPT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저출산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돌봄 위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민자치, 마을 돌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울리백은 현대사회 특징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위험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대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명이 화산 위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전이거든요.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때 어떤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현대사회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에게 어떤 안전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근데 이 울리백이 한국에 또 온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왔었는데 그리고서 한국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하라 그랬더니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위험, 일체 근대화의 경험과들, 최첨단 정보사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특별한 위험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게 넘겨주시오. 예. 이게 선생님이 이거. 예.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은 약간 이론적으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보통 위험을 4가지로 나눠요. 재난 위험, 안보 위험, 산업사회 위험, 새로운 위험. 재난 위험은 여러분들 재해나 사고로 인한 위험이고, 안보 위험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강도라든지 절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 강도나 절도로 해서 안전이 침해되는 위험들, 또 국가 안보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주로 산업사회 위험하고 새로운 위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위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산업사회,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죠, 재앙. 그 가족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실업을 당한다든지, 또는 질병을 앓는다든지,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나이가를 먹어서 이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면은 당장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산업사회 위험을, 그러니까 이 위험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복지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가 바로 이 산업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임금 노동자들이 실업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또는 늙었다든지 그래서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어떤 공적인 보조를 해주는 바로 그게 이제 복지국가 시스템인데 세계 최초의 사업보험제도 독일이 도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이 특히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이 있고 또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이러면서 엄청난 극심한 어떤 불안과 고통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그 재앙들이 닥쳤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복지국가 체제가 이제 들어섰게 됐고, 뭐 유명하죠. 영국의 그 베버리지 보고서, 예, 요람에서 무당까지. 한참 잘 갔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한건기를 맞이했는데, 소위 70년대 이후 이 복지국가가 다시 위기를 맞게 돼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복지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뭐냐면, 하여튼 임금 노동자의 그 위험을 담보하려는데, 그 전제가 소위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라고 해갖고요.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안이라고. 요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복지국가에서 해줄 건 뭐냐? 아빠가 일단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완전 고용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죠? 네? 아빠가 돈을 계속 잘 벌어오도록. 근데 아빠가, 뭐, 예를 들면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질병이나 산재나 또 고령, 늙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냐? 사회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양대 정책이 뭐냐? 한 축은 완전 고용, 한 축은 사회보험. 이 두 개를 제대로 정비하면은 이제 그 산업사회 위험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작동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복지국가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삐그덕거려요. 왜 삐그덕거리느냐? 사실 이 남성 생계부양자 이 가족 모델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제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이 왜 삐그덕거리냐 하면은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뭐 AI 뭐 이래갖고 지금 노동의 종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소비, 어떤 변화 패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도 빠르게 변해야겠죠. 그러면은 조직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노동 안정, 예? 이걸 보장하면은 그게 경직돼서 안 되거든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 됐어요. 이제 점점 정규직은 사라져 가잖아요. 다 파트타임으로 가고 있고. 이 완전 고용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은 돌봄 위험이에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돌봄은 누구냐? 가족이 돌봤고 엄마가 돌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요즘 뭐 며느리가 시부모 돌본다? 안 되지. 되지도 않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산업사회에서는 예측을 못했던 위험이 뭐냐면 생태 위험이에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생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는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을 토대로 해서 그래도 국가가 주도해서 복지를 해야 돼.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대 관료제의 폐해가 생기죠. 국가가 이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하려니까 이 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 관료제로 인한 형식적인 거 여러 가지 비효율 폐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재정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 활력도 잃어버려요. 너무 국가가 이 고용 안정책 펼치고 복지 펼치고 그러면서 세금도 막 걷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줄어들면서 이게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바꾸자 해갖고 이제 보수 정부로 바꾸면, 보수 정부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잖아요. 복지를 어느 쪽으로 맡기느냐? 시장에 맡깁니다. 시장이 해결하자. 그러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위험이 어떤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에 대처해서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예. 그리고 문제는 서비스 질도 사실 경쟁을 하면은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져. 예를 들면 돌봄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인간 관계가 전제되는 거고, 돌봄받는 대상도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벌이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러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이게 시장도 안 되는 거예요. 보수정부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서구가 이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떠오르는 대안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국가도 어렵고 시장도 어렵다면 자치공동체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인용하신 분의 이 교수님 이름도 이렇게 썼는데, 김영득 교수님이 이 자산 접근 기반 대인 사회 서비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인용된 책인데, 복지 패러다임이 1980년대까지는요, 국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경우. 그런데 이제 그 한계에 부닥치면서 90년대부터 2010년 그 중반까지는 사실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시장이 갔대요. 시장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서구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자치공동체 주대로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앞으로 이 후기 산업사회 위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공동체 주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주민자치와 마을돌봄을 통합해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와 관련돼서 한 두 나라 정도를 서구 선진국 사례를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복지 강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 세금 많이 걷고 이제 고부담하는 고복지로 가고. 근데 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돼서 스웨덴도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가가 다 책임진다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 책임진다 해갖고 중앙 정부가 서포트 다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 중심으로 가냐면 시설 중심으로, 시설들을 통해서 이제 돌봄하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가 하다 보니까 획일적 표준적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이런 기준으로 가는데, 스웨덴이 아마 세계에서 고령화를 굉장히 먼저 경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 인구가 급등을 하니까 일단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효율성이 푹푹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니드는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표준적 획일적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처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스웨덴에서 또 들어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정상화 운동이 또 되게 일어났거든요. 이 장애인 운동을 중심으로. 예, 정상화 운동이란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기 운동이에요, 일종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또 스웨덴이 여성이 이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이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일 가족화라고 표현을 하던데, 여성이 사회 진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이런 국가 중심 시스템으로는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992년도에 아델 개혁이라고 해갖고, 이 아델이 의미가 스웨덴어로 좀 고귀한, 소중한 이런 뜻인데, 이 아델 개혁을 1992년도에 단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국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란스팅이 담당하고, 소위 말해서 돌봄 서비스, 이거는 꼬민이 담당하더라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는 한 100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란스팅이 21개가 있어요. 그리고 꼬미는 한 29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란스팅 같은 경우는 한 50만 단위죠. 그리고 꼬미는 한 3만 단위. 그래서 50만 단위에서는 의료 케어를 담당을 하고, 의료는 좀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3만 단위에서는 돌봄을 담당하도록 하는 이 개혁을 실시하면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꼬민이 담당하다니 꼬민에 맞게 지역 모든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꼬민이 져라. 꼬민에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꼬민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스웨덴은 어쨌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재가 돌봄 비율이 제일 높아요. 거의 95%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가장 존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건 뭐냐? 국가 중심에서 꼬민, 소위 말해서 자치공동체, 이 중심으로 갔기 때문이다. 네, 이게 스웨덴이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그 지역 포괄 케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스웨덴보다 우리하고 가깝고 우리한테 더 시사점이 많고 우리가 사실 일본 제도를 많이 이렇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일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도 사실 일본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기에 좋은 게 일본이 세계 최고령 국가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최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이미 2007년도에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29.1%예요. 65세 이상. 거의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이 단케이 세대라고 있는데, 소위 47년도, 49년도에 이 베이브붐 세대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출생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25년대가 되면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나이로 들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돌봄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문제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이렇게 스웨덴이나 선진국을 보니까 AIP, 그래서 아까 이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이게 하나의 이념으로 하면서 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러죠. 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추세니까 일본도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소위 지역 포괄 케어를 실시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일본은 이게 지역 포괄 케어 논의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고 2011년부터 본격 실시가 되고요. 2013년도엔 아예 이 법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인구 40만 이상은요, 지역 의료 구상이라 그래서 의료를 담당한다. 그리고 인구 1만 내지 2만 단위로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돌봄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 스웨덴이랑 좀 비슷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 인구 1만 내지 2만이 이게 중학교 한 개소 거주 생활권이라 그러는데, 그 내에 다 그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하나씩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노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좀 활성화되니까 지금은 통합 돌봄으로 갑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다 포함하는. 그리고 이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 공생사회라 그래갖고 아예 지역 마을 만들기로 가요. 이 동력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처음엔 어르신 돌봄 중심으로 이 마을 단위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통합 돌봄으로 가고 그걸 바탕으로 공생사회를 만들어 간대요. 우리 모임이 지향하는 게 상생사회죠. 일본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보면은 우리도 이거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한 문제인데 이 저출생이 뭐 지금 세계 꼴찌죠, 출생률이. 세계 1등이죠. 밑으로는 1등이죠.
그래서 아직 2023년 통계가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뭐 0.68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막 이 저출생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출생을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후기 산업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고 또 사실 인구가 너무 많기도 해요. 지구 차원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보니까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18.2%로 아직은 고령 국가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드디어 20%가 넘는데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요. 2050년이 되면 40.1%까지 간대요. 그래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넘버원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통계청 예측이 있대요. 2072년도로 가면은요, 47.7% 간대요. 그때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사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올해가 정점이래요. 올해가 정점이고 계속 감소한대요. 그래서 2072년도에는 보면은 3,622만으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 추세를 저는 근데 좀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응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봐야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인구 감소의 대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더욱더 강조해야 되고,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주니까 또 늙어도 일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 저출생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OECD에서 넘버원이에요.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2%인데 우리는 40.4%예요.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또 빨라. 그래서 뭐 2000년에 고령화서 들어와서 18년 만에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한 7, 8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게 서구에서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게 막 100년도 걸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린 7년 만에 세계 최단 기간에 그냥 달성을 한. 하여튼 뭐 한류도 넘버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넘버원이에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저출생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데다가 우리가 이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진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관심을 안 쏟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스웨덴, 일본 딱 보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흐지부지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탑다운으로 갔어요. 이게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을 하려면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주도해서 내리니까 예산 쏟아부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끝나니까 끝. 그 윤석열 정부 당연히 이 돌봄 문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민영화로 풀겠다. 시장이 해결하도록. 아예 돌봄 산업을 키운다. 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벌이 산업, 돌봄 서비스를 돈벌이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는 문제점은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돌봄 서비스는 돈벌이로 가면은 서비스질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 돌봄이란 게 그리고 이게 무슨 이 돌봄 대상자들이 어떤 걸 제일 원하겠어요?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이 따뜻한 인간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벌이 대상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는 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급속도로 이 돌봄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이 문제가 굉장한 어떤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대안은 뭐냐? 다른 그냥 서구 선진국에서 찾은 대안을 우리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 결국 마을 단위에서, 예?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돌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자치 실상을 봅시다. 예,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예, 우리가 주민자치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아예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411개까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읍면동이 한 3,500개 되거든요. 3분의 1 넘게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시스템은 그럴싸해요. 주민자치회는요, 선거로 안 합니다. 의원들을 제비뽑기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도 열어요. 완전히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원형 민주주의, 민주주의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는데, 그래갖고 되게 그 폼은 그럴싸한데,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권도 없고, 법인격도 없고, 벌리는 사업들은 보니까 다 어떤 행사성, 프로그레성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마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전혀 바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슬프지만 그냥 국가 주도로 계속 쏟아붓던지 아니면은 시장 주도로 가면서 각자 도생하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오. 네. 열심히 돈 벌어서 노이 돌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 돌봄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저는요,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봐요. 주민자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게 속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속물이 아닙니다. 예. 소위 돈이 없는데, 예?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 의존으로 갈 수밖에 없고 행정 프로그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안 모여요. 예. 여러분, 문중에 재산이 많아 봐요. 그 문중 활성화돼요. 근데 문중에 재산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아니, 주민자치에 아무런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참여하고 바글바글 하겠어요? 주민자치에 돈이 있어 봐요. 어떤 주민공동자산이 단단하게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긴 한데 하면서 어떤 비판들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 주민자치에 주민공동자산을 마련하면은, 아이고, 횡령, 배임에다가 소수의 그 마을, 뭐랄까, 이 토호 세력들이 다 해먹고 정말 이 문제 투성이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먼저 교육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은 사실은 세계 넘버원 수준이에요. 지금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게. 나는 그래서 그 전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아닌 것 같고, 설령 전제가 맞더라도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수영 배우기 비유를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못하는 사람이 얘가 수영 못하니까 일단은 물에 들어가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선진 수영이론 열심히 교육시켜 보세요. 그 사람 수영합니까? 영원히 못해요. 자치 역량이 없더라도 일단은 자치권을 줘서 자치 실습을 하게 해야 돼요. 뭐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수영도 그렇잖아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좀 먹고 허우적거리지만 코치가 잘 코치해주면서, 예? 이러면서 수영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치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권을 주지 않고 교육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치하지 말자는 소리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실증적 사례도 하나 들으려고 해요. 제 고향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 제가 제주 사람인데요. 제주의 이 신촌이라고, 조천읍 신촌이라고요. 이 제주시 그 도심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죠. 거기에 한 인구가 지금은 5천 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가 준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리에서는요, 리장을 주민선으로 뽑아요. 그리고 개발위원들이라 그래서 사실상 이게 리의회예요. 근데 신촌리에서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신촌리 바로 옆에 삼양동이 있는데 그 삼양동에 화력발전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니까 신촌리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신촌리가 이제 반농 반어 지역이거든요.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닷가가 오염된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생계에 문제가 있대서 반대 투쟁을 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타협을 받냐면은 화력발전소가 10년에 10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리장이 제안을 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신촌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촌리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사업을 좀 하자. 빌라를 지어서 좀 싸게 임대를 해주면은 인구 감소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데도. 그래서 처음에 땅을 사고 8세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10억을 받으니까 또 지었어요. 또 받았어요. 예. 마지막으로 2019년 받았을 때 또 지었어요. 그래서 32세대를 지었습니다. 32세대를 짓고요. 신촌리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줬습니다. 입주권을 줘서요. 그래갖고 지금 들어왔는데 안 나가요. 왜냐하면 시중 임대료의 한 60% 가격이거든요. 인상도 안 돼, 거의. 그러니까 대기자는 있어도 잘 안 나가니까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32세대는 집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땅값이 올라서 지금 100억이래요. 그리고 임대 수익이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32세대가 되니까 1년에 1억 3천이 임대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리사무소 다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행사 다 합니다. 한때는 주민세 대납도 했대요. 근데 꼭 이거 영향인지 몰라도 인구가 다시 팍 늘어버렸어요.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늘어나니까 이제 주민세 대납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봐라. 신촌리 사람은 별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준자치에서 알아서 잘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만일에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라 하면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민 공동자산을 만들 거냐? 저는요, 이 신촌리 사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신촌리가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공동자산 만들었나요? 화력발전소 지원금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지 말고 나라 돈으로 읍면동 주민이 공동소유하면서 민주적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을기금 이거 조성해갖고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기업 만들어서 주거 서비스, 돌봄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관광 서비스, 건강 서비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나? 예.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나라 돈이 충분하냐? 제가요, 사실 요거 하면서 원래는 사례로 마리날레다 마을이나 코인스트리트 이 외국 공동체도 얘기를 듣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나라 돈만을 보면은요, 2020년도에 일자리 예산이 31조 1331억 원이에요. 읍면동 평균 89억 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워낙 우리나라가 저출생 이게 문제가 되니까 46조가 넘어요. 읍면동으로 133억. 또 우리나라가 워낙 이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토운영발전사업 한 게 5년 동안 175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좋은 일자리 생기고 있나요? 저출생 문제 해결되고 있나요? 균형 발전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읍면동에 나눠주면은요, 1년에 읍면동마다 300억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사실은 국민 혈세가 별로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죠. 300억을 나눠줘서 읍면동 주민들이 그거 갖고 제대로 이 대처를 못하면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대처하면 좋잖아요. 좋아. 이거는 좀 이런 걸 읍면동 주민들이 읍면동한테 마을기금 재원으로 놓는다는 건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겠죠. 중앙정부가 이걸 양보할 리가 없을 테니까. 다만 이 주민참여 예산만 한번 붙잡고 제가 실험하고 싶은 게, 이게 전국적 차원은 모르겠고요. 제주도 차원에는요, 올해 300억 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제주도의 읍면동이 43개예요. 읍면동별로 300억을 43개로 나누니까 7억 원이 넘어요. 제가 이 밑에 보면은, 자, 아까 신촌리 사례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10년에 10억이니까 1년에 1억이에요. 그죠? 1년에 1억인데, 그거 해서 30년 지나고 나니까 32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근데 만일에 1년에 7억이면은요, 읍면동마다 224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3,500개예요. 그걸 또 3,500을 곱했더니요, 약 78만 4천 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성 사업으로 거의 다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주민자치 강연을 한 수십 군데 다녀봤는데, 이 주민자치 예산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도 안 들다가 최근에 한 분이 딱 손 들더라고요. 예. 예. 여기 계신 분인데. 예. 주민참여 예산 프로그램 때문에, 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성 프로그램 사업으로 쓰입니다. 근데요, 그 돈을 갖고 만약 신촌리처럼 썼으면은 80만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80만 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그냥 쓰여져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좀 통탄스럽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돌봄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적으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도 사회서비스 생겼어요. 사회서비스원이 1년 예산이 20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 사회서비스원은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돌봄 문제에서 해결되는 건 거의 없더라. 근데 국가 예산은 펑펑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돌봄 문제를 한번 고민하면서, 그때 한번 읍면동별로 만일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 어르신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어떨까 해갖고 봤더니, 시장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차피 이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은 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지원하면은 얼마든지 시장하고 경쟁이 되겠더라고요. 제주도의 읍면동이 43개예요.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2배가 되면은 돌봄 문제가 해결돼 버려. 예? 1년에 그 1억이면은 3,500이면 3,500억 원입니다. 그거 갖고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뭐예요? 그냥 수십조 원을 쓰면서 헉헉대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돈은 충분하다. 예? 주민 역량도 충분하다. 우리 정말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린 못한다. 왜 못하냐?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위 읍면동이라는 건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해서 법인격도 없고 자치권도 없어요. 소위 공동자산,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이것도요, 다 자치권 없고 법인권 없어요. 보유 못해요. 그러니까 현행 이 시스템에서는
읍면동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주도, 시장 중심 외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충분히 있고 역량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간단해요. 소위 주민자치법을 좀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주민자치와 마을돌봄 통합법을 만들든지 하면서 딱 3가지 규정만 놓으면 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법인이 돼야지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마을 공동자산을 주민자치회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째, 자치권을 줘야 돼.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돼. 안 그러면 뭐예요? 행정이 콩 나라 판내라 하면서 관여하면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돼요. 우리요, 이런 규정만 두면,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성 행상성 사업으로 쓰는 그 돈부터 일단 출연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상생선언에서 2024년 공약 하나가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 했잖아요. 이거 주장하자는 거예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이기 해법은 이 주민자치와 마을 돌봄 통합밖에 없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제도화하자. 이거 증세하자 소리 아닙니다. 그죠? 있는 돈 갖고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관치적으로 쓰는 거, 좀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을기금,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기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을기금의 이론적 근거는 넘어가고요. 마을기금은 우리가 이 소유, 원래 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면요. 이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제 뜻대로 관리할 수 있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요거 갖고 수익이 생기면 내가 챙길 수 있으면 이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4대 권능이라고 그래요. 관리권,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자, 여러분. 국가예산.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수백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누구 소유예요? 국민이 관리권이 있어요? 처분권이 있어요? 사용권이 있어요? 수익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넷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치인하고 관련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권하고 처분권이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은 자기대로 하면 그냥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는 우리 국가 예산에 대해서 절반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국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이 데이제이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인데 현실에서 국민은 아웃사이더고 소외된 대상, 목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유권이 그런데 이 관리권과 처분권과 사용권과 수익권을 내가 다 갖고 있어. 한 개인이 다 갖고 있으면 이건 개인 소유권이죠. 근데 공동소유라는 게 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공동소유제도로서 공유, 합의, 총유가 있는데 저는 마을기금은 총유에 준하는 형태가 좋겠다. 이 총유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관리권,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중에서요. 관리권과 처분권은 전체가 가져요. 마을 전체, 공동체가 갖고요. 사용권하고 수익권은 개인이 갖습니다. 이게 총유제도예요. 우리 법상.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누구는 사회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이 사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좀 아니 관리가 공공자금을 쓰면은 소위 정치인이나 관리인들이 공공자금 하라고 하면 사회주의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주민이 쓰면은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적고서 자 예시를 합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읍면동 마을기금이 제도화돼서 마을기금에서 건물을 하나 소유하게 됐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분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해결하겠죠. 근데 사용권, 수익권은 개인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이제 n분의 1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사용이야 이제
다 원하진 않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정말 원하는 사람이 n분의 1 이상 부분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면 되고 수익이야 다 원할 테니까 연말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의 소유 형태를 갖고요. 재원은 당연히 국가, 지자체 출연금으로 해야 돼요. 주민 호주머니 걷어서 한다? 택도 없습니다. 네. 근데 국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돈은 쓰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주민 참여 뭐 명목으로 쓰면서 막 그냥 전시행정으로 쓰는 돈, 이것부터 출연하자. 그래갖고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면 주민들 중에서도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도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기업이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재원들이 튼튼하게 마련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마을기금을 이제 재원도 마련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마을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꾸려져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와 관련돼서 위원은 주민, 제비뽑기로 뽑은 주민이 한 3분의 2.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전문가 3분의 1. 그러니까 전문가는 꼭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되죠. 추천을 받은 전문가 3분의 1을 꾸려지고 위원장은 주민 직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을기금을 주민을 위해서 애를 쓰죠. 마을기금을 불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재선이 될 거고 안 된 사람은 낙선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을기금 키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마을기금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민이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마을기금이 재산이 진짜 막 수백억, 수천원이 돼가면은 개인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요. 예. 마을기금에서 주거 문제, 돌봄 문제, 이런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해결해주고 또 연말에는 배당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만약 아까 300억, 1년에 300억씩 준다 쳐봐요. 그 10년이면 3천억 되고 뭐 3조 원 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률만 그 나중에 이익 배당만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기본소득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증세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있는 돈 갖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용도는 당연히 마을기금은 뭐 해야겠어요. 수익사업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주택사업, 돌봄사업, 뭐 교육사업, 건강사업 이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요. 예. 또 이 골목 상권들, 영세상인들 좀 출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죠. 또 그런 분들한테 법률, 뭐 노무, 세무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할 게 많아요. 그 운영은 뭐 하느냐? 마을기금은 일단 돈이고 결국 돌봄 서비스를 하기라도 그걸 위한 마을 기업이 있어야 되고 주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을 기업들은 마을 주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기금에서 사업을 위탁을 줘요. 위탁 수수료로 기업은 운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일자리도 생겨요. 그리고 소위 마을기금을 중심으로 한 마을 경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대학이 난 생길 거라고 봐요. 그 마을에서 그냥 마을대까지 나왔다가 마을 기업에 취업해서 살면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 만국병정이 하나인 입시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벌어져요. 사실 이게 꿈 같은 소리 같지만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출세하고 싶어. 나는 진짜 커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서울 가. 그런 사람은 명문대 가. 상관 안 해. 근데 나는 그냥 소박하고 재밌게 살래. 그런 사람도 그냥 소박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삶이 별거 아니더라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예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네. 사실 그래야지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마을기금이 그렇다고 완전히 통제가 안 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겠지만, 운영심의위원회는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겠지만, 국가 지자체 통제도 필요하긴 해요. 다만 그 통제는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해야 된다. 행정적 통제가 아니라 사법적 통제해야 된다. 뭐냐?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지 말고 재량을 주고 위법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어떤 불법이 저질러졌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한은 놔둬라. 다만
몇 가지 제한들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마을 기금이 활성화되고 전국토가 뭐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또 다 서울의 이 강남, 이 노른자의 이 열풍이 만만치 않아서 잘못하면은 마을 기금 갖고 동네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강남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읍면동 동네, 읍면동 밖에 위치하는 부동산은 사지 못하도록, 땅 사는 건 해당 읍면동에 부동산만 사도록, 뭐 이런 식의 규제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이와 관련돼서 더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예요. 그리고 경제정의의 핵심도 사실은 토지정의입니다. 이 토지정의 문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모순이 뭐냐? 토지는 원래 이 소유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소유를 정당화하는 거냐? 내가 노력한 산물이에요.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더라도 과연 이게 노력한 산물이 그 100% 네 노력이냐 이건 또 따지지 말고 내가 하여튼 노력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얻은 건 내 소유 정당화돼. 근데 땅이 인간 노력의 산물인가요? 여기 땅 부자들 중에서 자기가 땅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공기 있죠? 이거 대자연의 선물이죠. 공기 누가 만들지 않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만 마음껏 호흡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의 절반 정도로나 3분의 1 정도로 호흡하라 아니면 돈 내서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실 땅도 그래요.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가 있어. 이건 대자연의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제, 부동산의 사유재산가 인정되다 보니까 소수의 땅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못 건드니까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국유화로 가자. 사회주의처럼. 저는 국유화도 절대 반대예요. 왜 반대하느냐?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요.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주게 되는 꼴이에요. 이 땅은 권력의 원천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가 땅을 다 갖고 있어봐요. 국가 권력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들이 우리 삶을 다 좌지우지하게 돼. 그러니까 국유화는 나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국유화 절대 반대. 차라리 지금 시장 체제가 낫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서 이제 지대조세제를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조세장이 엄청나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걷은 돈을 과연 정부가 또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뭐냐? 마을기금이다. 마을기금. 지금 이 제도 마을기금 출연한 돈으로 마을 땅을 조금씩 사면서 이렇게 공동자산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유재산 침해 문제 하나 발생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세 문제도 발생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신촌리 사례에서 봤듯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정말 집 걱정 없이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우리 정부 예산, 지금 예산이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신촌리 사례가 롤모델이 돼서 가면은.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기금 제도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 정치인하고 관료들이 이게 돈이 사실은 권력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주민들한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안 해. 근데 사실 이것도 넌센스긴 해요. 그들이 무슨 우리가 준 권력 아니에요? 원래 권력의 원천은 원래 우리 거라. 주인이 권력이 주인이 잠시 대리인한테 맡겼다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 그게 뭔 문제야. 근데 현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제도화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제도화도 하고 이 돌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축은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고 또 한 축으로는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협동조합이 한 형태인데 비영리예요.
예,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게, 이 조합원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두면, 소비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이렇게 4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요. 소비자 조합원은 만약 우리가 돌봄 협동조합을 생각한다면은, 어르신하고 그 가족이 소비자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조합원은 소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우리 인문학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의 자원봉사에 수고료 정도 드리면 되고, 직원 조합원이 있겠죠. 그건 상근 종사자겠죠. 그리고 후원자 조합원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주민이나 기업을 후원자 조합원으로 두면은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이 돌봄 서비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시장이 이제 참 안타깝지만 이 정부가 이 장기요양을 제도화하면서 시장으로 문제를 풀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돌봄 서비스를 주로 그 민간 업체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돌봄 서비스 업체, 장기요양 관련 업체가 25,000개가 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앞으로 계속 폭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느니까. 다른 분야는 다 축소지향입니다. 근데 이 장기요양 돌봄 분야는 성장 산업이에요. 계속 노인이 늘어나니까. 예. 우리가 인구가 3,600만으로 줄더라도 노인 인구는 계속 늡니다. 예, 지금 한 900만이 좀 넘어가는데요. 3,600만 줄 때도 노인 인구가 1,700만까지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돌봄 사업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돌봄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돌봄 대상자를 20명에서 25명 정도만 고정적으로 확보하면은 이게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면서 자기 동네 어르신 20에서 25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돌봄 사업을 하면은 굴러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워낙 수지 맞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5,000개가 넘고 그중에 80% 이상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완전히 영세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 부정부터 생각해서 이 비전문성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영세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봄 사업도 보험사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앞으로 돈벌이는 여기밖에 없다.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사실 그래서 지금 돌봄 사업 자체가 규모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돼 가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과 커뮤니티로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읍면동마다 소위 말해서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냥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자치, 마을돌봄, 상생사회 이런 3가지 이념을 담은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와 마을돌봄을 통해서 상생사회를 만들어가는, 물론 이건 일본을 베낀 건 아닙니다. 예, 일본을 베낀 건 아니에요. 일본이 마을 돌봄을 이제 마을 만들기로 가서 지역 공생사회를 얘기하는데 일본을 베낀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은 읍면동 마을계급이 제도화되고 읍면동마다 스스로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실현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준비 없이 실현되는 데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돌봄 사업 자체가 규모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어떤 영세한 비전문성인 돌봄 협동조합이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겁니다.
우리 상생선언이 좀 노력을 해서 광역시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예, 또는 뭐 제주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광역시도나 또는 아마 100만 이상 특례시 같은 경우 뭐 고양시라든지 이런 단위로 소위 말해서 상생 서울 돌봄협동조합, 뭐 상생 부산 협동조합 이걸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 제주 같은 경우는 상생 제주 돌봄협동조합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처음엔 아마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먼저 하든지 아니면 제주에서 먼저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역량상 서울 아니면 제주일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각각의 돌봄협동조합이 읍면동 단위로 센터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상생 제주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노형동에 상생 노형 돌봄센터를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43개 읍면동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 단위에서는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요 조직 분할을 통해서 회사 분할, 기업 분할 이런 거 있거든요. 통해서 별도의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분할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시스템화 된다면 국가 주도도 아니고 시장 주도도 아닌 이 자치공동체 주도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반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또 그렇게 읍면동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그렇게 기업 분할 형태로 읍면동마다 별도의 법인체로 이렇게 분할해 나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도산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마치며 해서 도산 선생님께서 이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취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독립운동은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2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함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여 하겠소. 왜 도선 선생님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도선 선생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신이 아니를 뒤로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위험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전이 담보되고 이 돌봄위기가 극복되고 누구나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의 그 역사 철학 태제가 떠오르는데요. 그 역사 철학 태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는 묵계가 있다. 독립운동가들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묵시적인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다. 독립운동가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간 모든 세대처럼 연약한 메시아적 힘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비록 연약하지만 메시아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다. 도산 선생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구를 값싸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출생, 어떤 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 이런 거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풀어나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는, 적어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오늘 여기 현장과 주변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줌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다른 분들 제가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안성호 선생님 먼저 주세요. 다른 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이 정말 시의적절한 좋은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특히 돌봄 서비스를 우리 읍면동 수준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읍면동에 이 돈을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인격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고 볼 때 이 돌봄 협동조합 운동이라도 벌려서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읍면동을 돌봄 서비스의 그 거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제주의 신천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천리가 지금 그 마을 재산이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공법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읍면동한테 우리 신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자금 운영 권한만 줘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 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도 한다고 하고 또 뭐 국회에서 민생을 챙긴다고 말만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읍면동에 이런 권한을 좀 줘서 자금 운영 권한을 줘서 법인격을 달라라고 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면 투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투표법이, 주민투표법이 문제가 아주 많고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민투표법 제7조에 보면은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읍면동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법인격을 주는 것, 이런 거는 못한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입법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계속 고쳐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지방정부가 읍면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자금, 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게 되면은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 발안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 국민 발안 제도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권한을 국민들이 직접 발언하고 국회에서 이걸 입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결정권까지 갖는 게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대의제를 존중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또는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이 직접 발언하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자는 게 헌법 개정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질문 드린 거하고 지금 제가 이 코멘트 한 거에 대한 우리 신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신촌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고 소위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법제, 이 현대적인 법제가 도입되기 전에 전통적으로 마을마다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관행적으로 재산 소유, 그 마을 주민 소유로 받던 관행이 있고 그런 관행을 대법원 판례가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촌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고요. 신촌리 이름으로 등기도 가능해요. 그건 우리 리단위 자연부락이나 이 마을들은 다 가능합니다. 아예 판례가 인정하고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 시설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인격은 없지만 사실상 법인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이고요. 주민자치회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만약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민자치 이름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권리 의무 주체로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뭐 거래를 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다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 법인격을 갖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조례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주민자치를 법인으로 한다고 조례를 두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법률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 적용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민법에 의하면은 사단법인이 되는 건데 구성원의 절반이 참여를 해야지 주민총회가 성립됩니다. 50% 참여 가능합니까?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로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신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인으로 안 하고 그냥 비법인 사단으로 하고 정족수도 자유롭게 정하죠. 뭐 한 주민 한 100명 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 정족수가 뭐 인구의 1% 이러거든요.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법률로 이 민법상 사단법인이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준용되지 않는 또는 유추 적용받지 않는 법률로 그 법인 규정을 딱 둬서 그런 민법의 그 제약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야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읍면동 조례로 만들고 우리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서 법인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인 근거가 법적으로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주민 50%를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그 굴러가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국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예. 예. 아니, 이제 그 줌으로 참여하다가 그냥으로 왔는데 예. 좀 아까 줌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예, 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예,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여기 마이크 사용하시죠. 네, 네.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죠. 화면도 보이게. 이왕이면. 아니, 막아서 제가 도발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특별법 통과 안 됩니다. 헌법 개정 안 되고요. 안소대님. 그냥 안써도돼요.
이유는 당연히 주민공동체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권력과 업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완전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가 예산이 권력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집행되어지는 한국의 재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통일적으로 할 때 첫 번째 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인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비공식적인 수입을 무지하게 얻습니다. 이 세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법률을 지배하고 있고 민중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한국 사회 구조입니다. 혁명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가 3,510개의 마을 공동체가 이 일을 주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돌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말씀이 길어져 죄송한데 결국 3,510개의 읍면동 공동체에서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슈머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마중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0년 전에는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청했던 게 물레 운동이었습니다. 물레를 통해서 영국 자본, 면방직 자본에 대항하는 인도 국민의 프로슈머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도산안창호 아까 이제 신 교수님 강의 중에서도 나왔지만 도산안창호 선생 역시 자립자강을 기본적으로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작은 단위에서 프로슈머, 인도의 간디의 물레와 같은 운동이 가능한 영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그 생산 원가가 무지하게 싸지고 쉬워졌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지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즉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프로슈머 운동을 통해서 독점 자본과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독립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 확장할 가능성이 이미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누가 꿰일 것인가. 이제 신 교수님이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앞장서시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가깝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각종 공산물의 생산운동이라든지 이런 프로슈머들이 독점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기 기반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 요까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은 그런 반론들이 많아요. 그거 제도화 되면은 그동안 정부 돈으로 재미봤던, 기생해서 재미봤던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은 어떡하냐. 걔네들이 무조건 반대할 건데 그 반대를 과연 돌파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해요. 사실 어느 정도 씁쓸함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이제 프로슈머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를 꺼낸 겁니다. 결국은 이 돌봄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풀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마을 단위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 시도 단위로서 만들고 그리고 센터들을 마을 단위로 두어가면서 이게 기반이 돼갖고 제가 볼 때는요, 만일에 제가 사실 여기 달공동체잖아요.
다일 공동체가 하는 사업이 사실은 돌봄 사업이에요. 예. 다일 공동체의 어떤 그 인프라에다가 우리 상생선언의 힘이 이렇게 합쳐지면 서울에서 얼마든지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동대문에서부터 센터를 두기 시작해서 그래갖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센터 하나가 어느 정도 굴러가면 지금 우리 사회 이게 워낙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요런 5개 정도의 그런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건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명분도 되게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생겨서 요구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표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내 표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요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 한번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정말 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해결할 방안, 이 지역 공동체, 이 커뮤니티 케어 말고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처럼 계속 비효율적으로 돈 쓰고 시장에 맡기고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우리를 가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만일에 저는 그런 이 나라 예산들에 기생하는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라도 이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프레시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시작해보자. 또 저도 제 고향 제주에서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한두 군데 성공 모델을 만든다면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독립운동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재앙이 닥치는 거 뻔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한 20, 30년 이래 놔두면은 돌봄 재앙이 올 것이다. 그 재앙을 당하는 대상자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20, 30년 뒤에 우리가 그 재앙이에요. 우리가 고려장 당해야 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운동을 펼칠 때 이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서 이거 말고 답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깃발을 들고 누가 나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가 나서자라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기획한 사람이 깃발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 그냥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저는 광주에 사는 문병조입니다. 오늘 강의 안녕하세요. 세미나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앞서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레라는 부분과 홍 교수님이 이렇게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아까 그 간디가 말했던 자치와 자립이라고 하는 스와라지와 스와대시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바탕은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까 안성호 교수님도 어떤 법적인 한계와 또 개헌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스와대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신 교수님도 계속 이렇게 사자우를 토하셨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앞서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간디의 물레, 스와대시의 핵심인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착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물레가 대한민국 사회에 무엇일까? 우리 상생사회에서도 좀 그런 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주면 잘 쓸 수 있다, 돈은 있다라는 말은 알겠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물레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된다 싶습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상생사회를 지향하잖아요. 상생의 실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기성찰을 이야기하고 통합사관을 얘기하고 화합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구체적인 실천이 뭐가 있을까? 그건 돌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돌봄을 하다 보면 자연히 상생사회는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봄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만들 때 정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치와 자립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봄을 실천하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실천하는 모델이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퍼져나갈 거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힘으로 제도화도 요구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처음부터 제도화라고 요구하니까 동력이 안 나오니 우리 스스로가 돌봄을 실천하자. 그리고 상생선언 같은 경우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서울에서는 달공동체가 있고요. 저기 전라도에서는 실상사가 있습니다. 네? 최소한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사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원래 5명만 모이면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설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방문 서비스로 가게 되면은요, 비용도 최소화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동네에서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 가족을 조합원으로 20명 내지 25명 끌어들이는 게 성공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다일에서 한다. 다일이 움직이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본다.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 20에서 25명 확보하는 거 처음부터 뭐 한 동네가 아니라 이런 동대문구에서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한국 사회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15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장롱보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지금 베트남에서 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마을 돌봄이 활성화돼봐요. 동네 어르신을 동네 주민이 케어해. 우리 사는 동네 내가 케어하면서 돈도 벌어. 이러면은요, 훨씬 참여율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외국인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도 안 통하고 또 그분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굉장한 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 동네 케어할 때 우선 돈벌이가 먼저일까요? 아무래도 더 인간적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고 더 케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면서 완전히 개인 플레이 하고 있죠. 저는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가 성공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처음에 어르신으로 시작하지만 어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도 이걸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제도화되면은 한국 병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저는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하고서 성공 사례, 우리 상생사회 같은 데서 정말 이런 거를 제대로 해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이거 사실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있는데 신 교수님이 이제 일견 토하시니까 제가 좀 더 의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 와서 여기 대비하는 건데 이거 미리 그러면 다음 주에 하셔야 돼요. 소개 정확히 하시고 미리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아니, 다음 저도 얼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신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우리 새해에 우리 상생선언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했으면 합니다. 상생돌봄 사회협동조합 운동을 동대문구에서부터 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들이 상생의 소리 하면서도 우리 바퍼 문제 지금도 현안이 돼 있지만 이 바퍼 철거 문제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랬고 또 다일 공동체 최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동대문이라는 곳이 그리고 저희 상생 선언과 함께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논의만 하고 공부를 했는데 새해에는 이 상생 돌봄 사회협동조합을
아까 우리 허인의 우리 님도 아까 그 에너지 자립마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금을 자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주에 그 전체 톡 줌회의를 하면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그 자체적인 새해의 주요 과제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신 교수님이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은 안 하셔도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는 거 봐요. 그건 일단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로 조금 오늘은 논쟁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신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상생 이름으로 총선 공약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적이 없었는데 세 번째, 읍면동 마을 기금을 조성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워딩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 지방행정 체제의 근본적인 이 손을 보지 않으면 이 워딩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나 일반인들이 잘 도입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일본의 지역 케어 시스템이요, 일본의 지방행정 체제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 가자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읍면동이 지방자치제가 아니지만 일본은 읍면동이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본이 시정촌인데, 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시입니다. 일반 시, 뭐 평택시, 수원시, 뭐 포항시는 조그만. 정촌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읍면동이 정촌이에요. 그럼 일본은 읍면동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읍면동은 하부 행정기관이라서 전혀 그런 자치권이 없고요. 또 다른 지금 주민자치회에 마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 정례회가 있어요. 이게 공법인이에요. 이게 정촌별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정례회라는 게 이게 공법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금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하자는 게 일본의 정례회, 이걸 이제 주은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주은자치단체는 일본은 정례회라고 그러고, 독일은 베지르케라고 그러고, 또 일부 꼬면, 그리고 아롱디스마,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에 있는 뭡니까 커뮤니티 페리시 이런 것들이 주은자치단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예를 들면 마을 단위의 의회가 있고요. 마을에 있는 그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은 형태예요. 스위스 같은 데는 한 200명, 500명 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이 지역 커뮤니티, 일본이 될 수 있었던 게도요, 지방행정 시스템이 우리가 바뀌어서 다르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예산 집행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읍면동 단위로 신 교수님 물론 강조하시려고 얘기했는데, 뭐 저출산 예산이 뭐 얼마고 이거 마을별로 나누면,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게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이게 그 프랑스나 독일도요, 꼬민의 규모가 아주 적어요. 우리도 마을 길로 하면 마을 단위 할 수 있는 효율은 일본의 컴팩트 시티라고 해요. 저 마을 한 동네씩 있는 거예요. 그분들 모셔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다 모셔와요.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려도 주고 죽어도 주고 복지도 하고 해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이게 마을 버스 타 쭉 갔다 오는 게 컴팩트 시티를 우리 국토연구원에도 2014년, 아이고 제가 또 말이 길어졌네. 요약하면 이거 다 빼고요. 그래서 이 읍면동 마을 기금을 조정하자는 건 굉장히 복잡한 제도 설계의 지방행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얘기했을 때는 선거 공약으로 내서면 일반인들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워딩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민자치회를 법제화, 제도화하자. 또는 저 같으면 이렇게 주죠. 읍면동 자치화하자. 저는 뭐 평소에 제 소신이, 난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거여서 차라리 주민자치에 실질을 하자, 제도하자. 이것도 다른 단체에서 공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마을 기금을 좀 다른 말로 워딩을 내서 일반 국민들이 확 와닿는 방향으로 조금 워딩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물러갑니다.
예. 읍면동 마을기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읍면동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대체하는 준자치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대대적인 혁신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어차피 리 단위에서는 제주도 같은 데나 뭐 육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렇지만 준자치를 하고 있어요. 리장 뽑고. 왜 읍면동에서 그건 못 하겠어요? 공직선거법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결국은 어떤 의지 문제라고 보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의 제도화 또는 주민자치 또는 읍면동의 뭐 자치단체와 이런 주장으로 가면 아마 읍면동 마을기금은 싹 빠져버릴 겁니다. 왜냐면 이건 민감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제일 양보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만일에 총선에서 별로 효용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공약을 철회하고 지금 개헌 참여 어떤 국민 참여 개헌 쪽으로 우리가 지금 연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력을 하고, 지금 우리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상생돌봄 협동조합 사업을 주력하자. 그러면서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는 계속 얘기를 하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라는 이 워딩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인 주민자치회 제도화가 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이 워딩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을 설득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내두고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당장 총선에서 효용이 없겠다 생각하면 차라리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공약 요구는 국민 참여 개헌으로 포커스 맞춰서 지금 뭐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다면.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니 괜찮아요.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아니 왜 뭐라고? 들리잖아요. 주내 사람들이 많이 주문에 오늘 많이 왔어요. 사무국장이 발표하신다고 지금 수십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강의 들으면서 저는 설렘 반, 또 가능할까? 예, 질문 반, 이렇게 내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신 교수님의 제안에 정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어떤 기획, 어떤 설계는 그거를 깃발을 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공허한 논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상생 모임에서 누가 실제로 그 깃발을 들고 그 진흙창에서 일을 할 건가? 저는 그런 또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그런 마을 기금, 마을 제도, 자치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절차가 많고 제가 언뜻 다 주워 섬기기 어려운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23년도 한 해를 홍천이라는 지역에서 귀농 기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단이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영농 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영농 법인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농 법인에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에서 수익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펜션 사업 비슷해요. 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스테이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영농 법인 한 5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들이 뭘 느끼셨냐면 야 여기 우리 동네에 전부 다 노인들이다. 70대는 완전히 새파란 청년이고요. 80대, 90대시니까 이 80, 90을 어떻게 돌볼 건가? 근데 이분들이 다 원하는 건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돌아가기를 다들 소망하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을 기금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일종의 영농 법인들을 활용해서는 할 수 없는지 그게 좀 질문을 그러니까 영농 법인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도산의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아주 정말 선명한 샘플이 있습니다. 도산께서 미국에서 가셨을 때 그 1900년 초에 이미 파차파라는 지역에서 파차파 캠프를 만들어서 그 동네 미국인들조차도 도산 공화국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거기 마을 공화국을 이미 설계를 하셨고 거기 다 주민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돌봄과 교육과 뭐 언론과 모든 것을 다 치료까지.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는 아주 선명한 신뢰가 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이미 도산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뭐 저는 정말로 그 선명한 어떤 예를 저희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그 파차파 캠프의 어떤 예를 실질적으로 좀 같이 들여다보며
보다 좋은 샘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도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굉장히 든든했고요.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농법인으로나 하여튼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하면 영농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영농조합 할 거예요? 안 되라고요. 여기 대부분 도시분들이에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우리 사업, 우리의 어떤 취지하고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시작할 때 명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상생사회를 우리가 꿈꾸는데 상생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뭐냐? 상생은 실천은 돌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서로 돌보면 자연히 그게 상생사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근데 이미 돌봄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돈벌이가 아니라 어떤 공익적으로 가보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이 조직이라는 것이 영농법인보다는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은 이건 수익 사업이 안 됩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생겼다고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별개의 법인이고 그래서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합원으로서 인간관계가 조성이 잘 되기 때문에 돌봄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이야. 우리 상생 사회를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고 케어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늙어가시고 또 그렇게 한데 나중에 이렇게 돌봄을 맡길 때 믿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조합에서 케어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이 돌봄 서비스 그거는요, 막 대기자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못 맡기겠거든. 혹시 학대할까봐, 혹시 돈벌이로 해갖고 우리 부모 어떻게 할까봐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그런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래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긴 이게 제일 좋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재생사업도 할 수 있고요.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언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작은 이걸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취지가 가장 덜 왜곡될 수 있다. 일단 솔직한 좀 마치고 나중에 마치도록 들으신 분도 없어요 또? 저기 혹시 줌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기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제8회 상생 이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